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생성 모델과 창작을 공부를 합니다. 인간은 생성 능력이 있는데 아이가 오늘 겪은 일을 크레용을 써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그 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생성 모델이죠. 근데 인간이 이제 생성 모델을 발휘를 해서 그 새로운 것을 생성을 해낼 때는 현실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지만 어떤 경우는 일부러 그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다든지 추상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 특히 많은 대중한테 어떤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술가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 10장에서는 이제 생성 모델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9장까지 공부를 한 거하고 이제 대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9장까지 공부를 한 것은 우리가 SVM이라든지 다층 퍼셉트론이라든지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든지 LSTM이라든지 또 9장에서 이제 강화학습을 공부를 했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제 분별 모델이에요. 어떤 특징 벡터가 들어오면 이 특징 벡터를 보고 이게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또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재의 상태를 입력으로 주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구분해내고 그 하는 그런 모델들이죠. 이것을 이제 통칭해서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분별 모델,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이렇게 부르죠. 10장에서는 분별 모델이 아닌 이제 생성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을 공부를 합니다. 제너러티브 모델, 생성 모델의 가장 고전적인 응용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의 필체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이죠. 가령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필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몇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필체를 이렇게 써서 입력을 주면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해서 여러분 이제 키보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화면에는 여러분 필체로 그게 이제 나오는 이런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히든 마크 모델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렇게 나오면서 딥러닝이 지금까지는 이제 분별 모델로 공부를 했지만 생성 모델로도 얘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생성 모델이 지금은 개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장의 3절에서 공부할 겐이라는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10.1절과 2절에서는 좀 원시적인 형태의 이제 생성 모델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dispersion does not exis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지금 아래에서 보는 것 같은 가짜 얼굴이 생성이 돼요. 물론 얼굴 영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얼굴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한 그런 생성 모델이에요. 학습을 한 다음에 생성 모델을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가짜 얼굴들이 쭉 생성이 됩니다. 무한대로 많이 생성을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dispersion does not exist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클릭만 하면 계속 새로운 가짜 얼굴이 생성이 돼요. 이 10개, 8개 얼굴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실제 사진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8개 중에 어떤 것이 실제 영상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10.1절에서는 좀 원시적인 형태의 이제 확률적 생성 모델, probabilistic generative model을 공부를 합니다. 10.1절에서는 화소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화소가 여러 개의 값을 갖게 되는데 값 각각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을 한 다음에 이 추정한 확률을 기반으로 새로운 화소값을 생성해내는 그런 아주 단순한 모델을 설명을 할 거예요. 10.1절의 목적은 아주 뛰어난 어떤 생성 모델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생성 모델이 무언지를 좀 쉬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10-1이
제시가 되는데 프로그램 10-1은 그 엠리스트 필기 숫자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해내는 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엠리스트 임포트를 하고요. 로드 데이터로 받아들이죠. 뭐 앞에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Y 트레인을 보고 그 부류가 0인 것만 뽑아낸 다음에 X 트레인에서 그 0인 샘플만 그 추출해서 이 X라는 객체에 담습니다. 0만 가지고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0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이제 28/28이죠. 그래서 이제 28/28이고 그 각 화소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 4에서 255까지 256개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28/28 by 256이라는 쉐입의 그 P 객체를 생성을 하고 제로로 초기화를 해요. 이 fo로 되어 있는 그 3중 for를 이용을 해서 각 화소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의 빈도수를 세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X쉐입 1 이게 이제 그 X축 방향이고 이게 쉐입 2가 Y축 방향이죠. 그래서 IJ라는 위치에서 이제 K라는 값을 갖는 거의 개수를 세보는 거죠. 그래서 P의 IJ라는 그 위치에 XKIJ 이건 그 픽셀의 값이죠. 그 값을 하나 더 증가를 시켜서 뭐 0은 몇 개나 발생하고 1은 몇 개 발생하고 2는 몇 개 발생하고 255는 몇 개 발생했는지를 이제 세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X쉐입 제로 그 개수죠. 이 K는 이제 그 0이라는 샘플의 개수죠. 개수예요. 개수. 그 개수로 이제 나눠주죠. 나눠줘서 이제 그 정규화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P가 IJ라는 위치에 0이라는 값의 발생할 확률, 1이라는 값이 발생할 확률, 2라는 값이 발생할 확률, 255가 발생할 확률을 갖게 돼요. 일종의 9에서 14번 행까지가 그 확률적 생성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 학습에서 알아내는 것은 그 발생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 생성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즉 확률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샘플을 이제 그 생성을 해내요. 그래서 이제 17행부터 21행까지는 그 확률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생성을 하는데 20개만 한번 생성을 해보자 이거 20개만. 그래서 20개에 대해서 R이라는 위치, C라는 위치, 즉 RC 위치에 그 20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NP의 랜덤 초이스에서 그 값은 그 레인지 256이니까 0, 1, 2, 3, 4에서 이제 255라는 값을 갖고 그 값이 이제 P라는 확률에 따라서 이 P라는 확률에 따라서 이제 초이스를 하는 거죠. 랜덤하게. 그래서 그놈을 XU에 IRC에 담아요. 그러니까 RC라는 위치에 I라는 그 화소값을 확률에 따라서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파이플롯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맵을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면
얼추 이제 20개가 이제 생성이 됐죠. 근데 얼추 0이라는 글자 모양을 가졌는데 뭐 우리가 그 사용하기가 힘든 정도의 좀 품질이 낮은 그런 패턴이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막 노이즈가 심한 이런 샘플이 생성이 되냐. 지금 프로그램 10-1은 확률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화소가 독립적으로 자기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값을 또 확률에 따라서 생성을 해내요. 자기 왼쪽, 오른쪽, 상하, 자기 옆에 있는 애들하고 상관관계를 전혀 고려를 않죠. 근데 사실은 이 이미지라는 것은 그 상관관계가 아주 높죠. 이웃한 화소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고려를 않기 때문에 이제 요런 그 노이즈가 심한 그런 샘플이 생성이 된 거고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앞에 금방 해봤던 그런 그 확률 생성 모델 가지고는 그 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제 요런 얘기를 이제 10.1.2절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이제 그 획의 두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이 기울은 정도라든지 뭐 요런 그 고수준의 어떤 특징이 작용을 해서 이런 샘플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해본 것은 그런 고수준의 특징을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얼굴 영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연 영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수준의 특징이 그 작용을 해요. 조명이라든지 카메라의 각도라든지 그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뭐 멀으면 작게 보이고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요런 그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게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걸 고려를 못 했고요. 물론 이런 그 고수준의 특징을 그 제대로 반영을 해서 그 생성하는 모델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연구 중이고요. 근데 그 얼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이제 오토인코더라든지 그 10.3절에서 공부할 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길을 열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은 꼭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스케치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제 화학 구조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 생성을 해나고 여러분 이제 this x does not exist 해서 이제 그 이 x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스케치 뭐 화학 구조 심지어는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this x does not exist.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 다양한 x에 대한 걸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현재 10.2절에서는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을 공부를 하는데 오토 인코더는 아주 그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딥러닝하고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장 큰 특성은 입력 패턴하고 출력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3이라는 어떤 샘플이 들어가면 똑같은 샘플 3이 출력이 되는 뭐 이런 그 것이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이에요. 들어간 패턴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레이블이 쉽게 교면 입력 패턴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레이블을 사람이 별도로 다뤄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슈퍼바이드 러닝, 비지도 학습이죠.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성이에요. 자, 이 오토 인코더는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영상을 압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잡음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근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특징을 추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십장에서 배우는 생성 모델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응용이 이제 창출이 됐고요. 10.2절에서는 우리 이제 오토인코드를 생성 모델로 활용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그 오토엔코더가 뭔지 이제 구조하고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입력 패턴 X를 받아서 X와 똑같은 또는 유사한 X 다시를 출력하는 신경망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제한을 안 둔다고 그러면 그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입력층하고 똑같이 하고요. 뭐 여기가 이제 D개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D개로 하고, 여기 그 가중치를 전부 1로 설정을 하면 그 원리상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런 신경망은 쓸 데가 하나도 없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 여기 이제 그 입력은 D개인데 그 은닉 노드는 뭐 요 예제에서 이제 3개죠. 그러니까 D보다 작은 수. 예를 들면 D가 뭐 1000이었는데 그 이 은닉 노드는 그거의 10분의 1인 100으로 줄인다든지 또는 20분의 1인 50개로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막 그 D라는 게 D개의 특징이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에로 축소가 된 다음에 다시 D개로 확장이 되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져요. 오토엔코더는. 그래서 그 D개의 특징을 갖는 X라는 그 패턴이 D보다 작은 수의 특징을 갖는 G라는 그 공간으로 축소가 된 다음에 다시 D개의 갖는 그 X 다시로 이렇게 좀 복원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죠.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우리가 이제 잠복 공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뭐 히든 스페이스라고도 그러고 좀 멋있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 공간이라고 이 책은 번역을 했고요. 잠복 공간은 입력이나 출력 공간보다 훨씬 차원이 작아요. 자, 엠리스트를 가지고 오토엔코더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로드 데이터로 읽어 드리고요. 그 0의 1 사이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쉐입을 해서 그 신경망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 gdim을 32로 해가지고, 원래는 요 엠리스트가 28 x 28이니까 783인가요? 784 차원이죠. 근데 그놈을 이제 32 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그놈을 다시 784 차원으로 그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gdim을 32로 뒀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그 은닉 공간에, 즉 잠복 공간을 그 32개의 노드를 두겠다는 의도고요. 자, 오토엔코더는 크게 이제 인코더 부분하고 이제 디코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왼쪽이 그 차원을 축소하는 인코더 부분이고, 디코더는 다시 이제 원래 차원으로 확장을 하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따로 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인코더 부분은 그 인풋이라는 그 층을 두어서 28 x 1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컨브 2D 층을 쌓고 또 컨브 2D 층을 쌓고 컨브 2D 하고, 그 다음 플래튼 하고 댄스 하고, 이렇게 해서 컨브 그 다음 플래튼 댄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컨볼루션 층을 4개를 쌓고, 그 다음 그놈을 일렬로 이제 플래튼으로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댄스 층,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하나 쌓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앞에서는 이제 그 시퀀셜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해서 시퀀셜 모델을 만든 다음에 add conv 해가지고 add라는 함수를 써서 층을 쌓아갔는데, 여기는 좀 그 달라요. 그래서 input이라는 층으로 입력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인코더 인풋을 이 매개 변수 형태로 준 다음에 그거를 x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 x를 또 컨브 2D에 적용을 해서 또 x로 받고, 또 그 x를
또 컨브 2D에 적용을 하고 덱스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즉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시퀀셜 모델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코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노트에서 이제 시퀀셜 방식하고 이제 펑셔널 API 방식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4장인가 5장에서 그 모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퀀셜 방식이 있고 펑셔널 API 방식이 있고 시퀀셜 방식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간혹 펑셔널 API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시퀀셜 방식을 사용을 해왔어요. 즉 이런 식이었죠. 시퀀셜에서 이제 모델을 만든 다음에 add conv, add conv, add flatten, add dense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던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은 그 어떤 한계가 있는데 어떤 그 특징 벡터가 입력이 되면 오른쪽으로 흐르고 또 오른쪽으로 흐르고 계속 흘러서 최종적으로 맨 그 오른쪽에 출력이 나오는 이런 구조. 일단은 우리가 뭐 펑셔널 API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퀀셜 하면 돼요. 앞에 했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앞으로 흐르다가 이 흐름이 두 개로 쪼개진다든지 그래서 출력이 두 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계속 오른쪽으로 흘렀는데 중간에 있는 값을 내가 그 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그 해본다든지 이런 때 펑셔널 API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펑셔널 API 방식은 그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즉 지금 요 시퀀셜 방식으로 코딩한 요 코드하고 펑셔널 API 방식으로 코딩한 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 모델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코딩하는 방식만 다르죠. 그래서 펑셔널 API 방식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인풋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쉐입 가지고 인풋의 쉐입을 알려주고요. 시퀀셜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알려줬죠. 맨 처음에 이제 그 add conv를 할 때 여기서 알려줬는데 얘는 이제 인풋이라는 거 가지고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를 이 가로를 치고 맨 뒤에다가 그 매개 변수를 주고 그 x1을 받고 x1을 또 매개 변수를 주고 x2를 받고 x2를 매개 변수를 주고 x3를 받고 x3를 매개 변수를 주고 아웃풋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델이라는 걸 함수를 호출해서 인풋 아웃풋 관계를 알려주고 이 모델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간에 그 x1이라는 것을 뽑아가지고 뭐 비주얼라이즈를 한다든지 또 다른 흐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x2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x3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이게 이제 펑셔널 API의 장점이죠. 자, 우리도 중간에 값을 그 채트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제 펑셔널 API 방식으로 했고요. 우리는 굳이 요 컴보 2D, 컴보 2D, 컴보 2D 이놈을 중간에 것을 채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똑같이 X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놈을 채우고 싶으면 변수를 이제 이놈을 X1, 이놈을 X2, 이놈을 X3로 구분을 하면 돼요. 구분하면 돼요. 요것처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사이에서 뭔가를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가져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X라는 그 변수 하나 가지고 객체 하나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풋은 인코더 인풋이 되고 출력은 그 인코더 아웃풋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해본 것처럼 이제 모델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해서 인코더 인풋, 인코더 아웃풋 관계를
하고 이제 모델 인코더라는 그 모델을 하나 생성을 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그 눈여겨볼 것은 이 G팀 32차원을 우리가 여기를 32차원으로 지금 하기로 지금 정해놨어요. G팀으로 지금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댄스 G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그 G팀계의 그 노드 G팀 차원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 다음 25행은 그 모델 인코더 점 서머리 해가지고 서머리는 항상 그 모델의 구조를 그 표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제 그 한번 보면 요거예요. 모델 인코더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그 인풋 레이어는 인풋이 이렇게 생겼고 컨버트 투디 컨버트 투디 컨버트 투디 컨버트 투디 플래튼 댄스 그 다음에 32 중간에 차원 이것이 이제 제대로 그 구성이 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디코더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디코더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자, 인풋을 호출해서 쉐입은 이제 디짐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댄스에서 그 댄스층을 하나 쌓고요. 댄스층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니까 요 놈을 그 리쉐입을 해가지고 리쉐입을 해서 저걸 하는 거죠. 그 맵 형태로 만드는 거죠. 맵 형태로 만들어야 요 놈을 다시 키우고 해서 원래 이미지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어서 리쉐입에서 31, 36 차원의 그 1차원 벡터를 7x 7x 64, 즉 7x 7 맵을 64개를 만드는 64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64.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 3x 3자를 쭉 적용을 해서 보면 이제 그 이 컴브 2D에서 7x 7짜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7x 7 6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다시 불려야 되니까 컨브 2D 트랜스포즈를 해요. 컨브 2D 트랜스포즈는 이 맵을 크기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제 이걸 역으로 하는 거죠. 이걸 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제 컨브 2D 트랜스포즈, 컨브 2D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그 원래 영상을 한 개를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거죠. 한 개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온 X를 이제 디코더 아웃풋으로 넣어서 이게 이제 디코더의 인풋, 디코더의 아웃풋, 앞에서 한 것처럼 모델을 호출해서 디코더 인풋, 디코더 아웃풋을 하고 모델 디코더를 만들고 그랬어요. 즉 모델 인코더가 만들어졌고 모델 디코더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모델 인코더, 모델 디코더가 바로 얘하고 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딱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컨볼루션을 4개를 하고 풀리 커넥티드 있고 여기도 그 역으로 확장하는 컨볼루션 레이어 4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풀리 커넥티드 컨볼루션 레이어 4개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제 모델 디코더의 서머리를 보면 요거죠. 그래서 인풋 레이어 댄스층 리쉐입을 하고 컨브 2D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제 28x 28x의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 인코더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고 디코더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을 이제 결합을 해야 되죠. 연결을 해줘야 되죠. 두 개를.
그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40행에서 42행까지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체 인코더 모델이에요. 입력은 인코더 인풋이죠. 이거죠. 인코더 인풋이고 최종 출력은 디코더 아웃풋이죠. 디코더 아웃풋이죠. 그래서 그 인코더 인풋이 이제 모델 인풋이 되고 모델 아웃풋은 인코더 아웃풋을 이렇게 했네요. 그 인코더 아웃풋 얘죠. 얘를 누구한테 입력을 했냐면 이 모델 디코더에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델 디코더에 인코더 아웃풋을 입력을 해서 만들어낸 게 모델 아웃풋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을 호출해서 모델 인풋, 모델 아웃풋을 그 입력, 출력을 주고 이 모델이라는 걸 만들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이제 결합이 돼서 완벽한 이 전체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이 전체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라는 객체가 이 전체 인코더의 구조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앞에서 계속 한 것처럼 모델.컴파일에서 컴파일해서 그 옵티마이즈 아담 쓰겠다, 로스 펑션은 그 민스퀘어드 에러를 쓰겠다. 그 다음 피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실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폭은 5번 돌고 배치 사이즈는 미니 배치는 이제 128로 하고 셔플 true로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베리데이션 테스트는 엑스 테스트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 부분인데 이 피트를 할 때는 특징 벡터 주고 네이블 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는 그 샘플에 들어가서 똑같은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엑스트레인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엑스트레인이 바로 레이블이 돼서 입력이 바로 레이블이 돼서 엑스트레인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피트가 이제 오토엔코더를 이제 학습을 하고 학습을 다 마치면 이 모델 학습을 마친 모델 가지고 이제 X 테스트를 그냥 프리딕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했던 놈을 다시 집어넣고 복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똑같게 복원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 디코디드 이미지라고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 예측된 것을, 즉 그 복원된 것을. 그 다음에 그 n을 15로 두고 이제 10개만 앞에 있는 10개만 이게 이제 그 0이라는 패턴이 이제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10개만 그림을 그려보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때 보면 이 X 테스트를 이제 그려봐요. 이것은 원래 이미지죠. 원래 이미지. 그 다음에 디코디드 이미지. 디코디드 이미지는 그 복원을 한 거예요. 이 학습된 모델로 프리딕트를 해서 복원된 이미지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 복원된 이미지를 이제 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7, 7 거의 비슷하게 복원이 됐어요. 2, 2, 1, 1 비슷하게 복원이 됐죠. 복원이 됐어요. 약간 이런 데 보면 차이도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꽤 비슷하게 복원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7이라는 애가 들어가면 얘가 784차원인데 여기가 32차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거의 한 20분의 1로 그 차원이 축소가 됐다가 다시 복원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는 요 축소된 32차원이 원래 샘플이 갖고 있는 784개 화소의 그 값을 그 32개의 그 노드가 그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원이 된 거죠. 이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많이 손실을 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저거 해도 이걸 비슷하게 복원해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오토인코더를 영상 압축기로도 쓸 수 있다는 게 이 784차원을 32차원을 줄인 다음에 그놈을 그 다른 데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하고 디코더를 써서 다시 걔를 이제 확장을 하면 원래 것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32개의 값만 전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압축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특징 추출기로도 쓸 수가 있는데 원래 784차원이 32차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32개 각각이 아주 높은 아주 높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2개만 가지고도 그 특징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인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가 지금 얘기했던 건데 원래 패턴 아주 비슷하게 보관하고요. 32차원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얼추 뭐 G1 차원은 첫 번째 차원은 뭐 회구 둥근 정도, 두 번째 차원은 회구 두께 뭐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특징 추출기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디코더는 떼서 버려요. 그리고 이 32차원 이 뒤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뭐 MLP죠. MLP를 2개를 붙여가지고 다시 학습을 한다든지 이 뒷부분만 학습을 하는 거죠. 또는 SVM을 붙여서 이 SVM 부분만 학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인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부분은 특징 추출기, 여기 뒤에 새로 붙인 SVM이나 MLP는 이제 분류를 하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징 추출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굳이 오토엔코더를 써서 특징 추출기를 만들고 그 뒤에 분류기를 다시 붙여서 뭐 분류기를 재학습을 해서 뭐 인식기를 만들고 이렇게 않더라도 그냥 엔드 투 엔드로 해도 잘하기 때문에 이제 특징 추출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그게 많지가 않아요. 이전에는 이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줄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생성 모델로 오토인코더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0.2.3절은 그럼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해놨던 이 오토인코더를 생성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보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62행까지 이렇게 돼 있죠.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10-2B에서 이제 63행부터 64행부터네요. 64행부터 생성 모델로 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 있는 애를. 두 가지 실험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X테스트 제로 테스트 집합에 있는 첫 번째 0번째에 있는 샘플만 가지고 X0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얘거든요. 얘인데 7이라는 샘플이네요. 얘를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32차원의 얘를 이제 프리딕트를 하면 X0를 프리딕트를 하면 32차원의 하나의 점이 되죠. 32차원의 하나의 점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32차원을 생각을 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 속에 그냥 3차원이라고 좀 더 줄여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델 인코더에서 프리딕트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프리딕트를 32차원의 이 G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차원은 첫 번째 축은 0.038이라는 값, 두 번째 축은 0.622에서 이렇게 그 32차원상의 하나의 점이죠. 근데 이놈을 우리가 이제 그냥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3차원상에 떠 있는 하나의 점이에요. 그러면 그 점 주위에 그서 약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벗어나는데 이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면 거기에서 20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그 20분의 1, 20분의 2, 20분의 3 해가지고 그 20번 반복을 하는데 20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10분의 1만큼씩 그 어,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플러스 쪽으로 또 그 10분의 1, 10분의 2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약간씩 멀어지면서 그 멀어진 점을 만들어요. 지지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20개의 점을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10개, 플러스 쪽으로 10개 이렇게 만들고 그놈을 가지고 모델 디코더에다 집어넣죠. 모델 디코더에다가. 그 디코더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 디코더 점 프리딕트 해가지고 이제 지치 약간 노이즈를 추가한 좀 벗어난 원래점 벗어난 점을 한 다음에 그놈을 이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라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노이즈가 0.0인 그 원래 점이에요. 그래서 똑같죠.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0.1만큼 마이너스 쪽으로 멀어진 거. 마이너스 0.2만큼 멀어진 거. 점점 멀어진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랬더니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 7하고 좀 다른 패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멀어졌더니 뭐 한 0.2까지는 비슷하지만 0.3부터 왜곡되고 뭐 그 0.9까지 가니까 뭐 7이라는 패턴이 좀 그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됐네요.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공간 속에는 7이라는 원래 샘플에 해당되는 애도 있지만 그 주위에 비슷비슷한 애들이 막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걔들을 우리가 추출만 해낼 수 있으면 그 걔가 이제 새로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샘플. 원래 거하고 다른 새로운 샘플이 되죠. 근데 7이라는 모양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은 그 4번 샘플하고 6번 샘플. 왜 4번, 6번을 채택을 했냐면 4번, 6번이 이게 이제 그 0, 1, 2, 3 얘가 4번, 5번, 6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하고 6번이 둘 다 4자에 그 4에 해당이 돼서 이 이제 얘에 해당되는 점하고 요 여섯 번째 해당되는 점이 있으면 그 사이를 쭉 그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쭉 가면서 그 점에서 생성되는 패턴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샘플을 프리딕트로 그 32차원을 줄인 다음에 걔들을 그 요 알파 그 20분의 1, 20분의 2 해가지고 점점점 그 4번에서 6번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점들을 만들어내고 그 점들을 지지라고 그랬어요. 그 지지를 가지고 모델 디코더가 프리딕트를 해가지고 원본 영상으로 그 복원을 했죠. 그러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0.0일 때가 4번 샘플 지점이고 얘가 이제 1일 때가
6번 샘플 지점이죠. 그리고 거기를 직선으로 이어서 0.053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보관들을 쭉 해낸 거죠. 그 점들을 이동을 하면서 그 점들에서 이제 생성을 해냈더니 점점 이 원래 패턴하고 좀 달라지다가 이제 6번 샘플로 점점 닮아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에 그 4번 샘플하고 6번 샘플 그 사이에 4라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막 그 무한대로 많이 거기에 이제 그 분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추측을 해낼 수가 있죠. 자, 이제 품질 평가를 해보면 뭐 방금 전에 이제 그 설명을 한 건데, 멀어지면서 이제 점점 패턴이 왜곡된다. 실험 1에서는. 그 다음 실험 2에서는 4 패턴이 서서히 변해서 그 6번 샘플로 그 닮아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토인코더는 생성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다. 얘를 잘 개조를 한다든지 그러면 훌륭한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잠복 공간에 어떤 점들은, 즉 테스트 샘플에 가까운 점들은 그 품질이 좋은데 멀어지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결국은 오토인코더를 개조를 할 때 그 테스트 샘플하고 좀 먼 곳에 있는 점들, 그 점들도 그 좋은 샘플을 갖고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그 오토인코더를 개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오토인코더는 아주 바닐라 오토인코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오토인코더죠. 그 생성 모델로 그 발전된 오토인코더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예요.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에서 V를 따고 오토인코더에서 AE를 따서 VAE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것은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원상의 잠복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건데, 그러면 앞에서 프로그램에서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 G팀을 32차원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여기가 32차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노드를 딱 2개만 두는 거예요. 2개만. 그래서 G팀을 2로만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학습하는 부분까지 46캔까지. 그리고 그 X테스트를 이제 프리딕트 해가지고 다 2차원으로 X테스트에 들어있는 샘플을 다 2차원으로 그 축소를 해버리는 거죠. 2차원으로 축소하면 실제로는 많은 그 정보 손실이 있어서 디코더로 다시 복원을 해도 그 복원이 잘 안 돼요. 너무나 많이 축소를 해서. 단지 그 2차원상의 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복원을 하면 이런 정도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4가 9로 이렇게 복원되는 경우도 있고 5가 뭐 이렇게 훼손도 되고 7 같은 건 꽤 그 비슷하게 됐네요. 그래도 2차원으로 해도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차원 상에서 공간에서 이제 그 색깔별로 이제 뿌려보면 부류별로 이제 색깔을 달려서 해보면 그 0이 이게 0인가요? 색깔에. 그 이제 9는 여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분포했고, 그런데 같은 부류에 속하는 애들이 그 유사한 지점에 위치에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떤 애들은 꽤 밀집해서 분포하는데 어떤 애들은 꽤 퍼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거의 지금 그 분포를 안에서 그 활용을 않고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은 이것을 좀 그 수학적인 상상력을 확장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차원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32차원을 했어요. 그 32차원을 쓰면 거의 비슷하게 복원이 돼요. 정보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축이 32개인 이런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 이제 X 테스트가 매핑이 돼서 분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그 지점들도 그 숫자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지금 생성 모델을 가장 뛰어난 그 겐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